예, 313페이지 3번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많은 수의 구성인이 주택 마련하기나 리모델링에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해가지고 2번 주택조합을 정리해가지고 크게 조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종류는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스스로 조합하는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또 직장이 또 있는데 얘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택을 건설해 놓으면 가서 받아옵니다.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인데 뭘 공급받냐 그러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직장주택자. 그리고 세 번째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글자로 리모델링 한다 생각해야 돼요.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직장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건설인가 공급인가 이러고 나뉩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 여기서 지역은 원래 지역이 처음에는 하나의 도시 개념인데 이제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광역 생활권 그럽니다. 광역 생활권인데 전국을 9개 광역 생활권으로 구분해요. 전국을 9개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거기 보게 되면 지역주택자 같은 지역 구권역 그러죠. 9개 생활권인데 9개의 생활권이 뭐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기본 수업 나와. 1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하나. 2번 충남, 대전, 세종 두 번째 생활권이요. 3번이 충북, 4번이 전남, 광주예요. 5번이 전북이고 6번이 경북하고 대구, 7번이 경남, 울산, 부산, 8번이 강원, 9번이 제주 해가지고 크게 전국을 9개 생활권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서울 살죠, 서울.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을 서울에서 만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만든다 그러면 서울도 좋고 인천도 좋고 경기도 좋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하나의 도시 개념이 아니고 광역 생활권이다. 넓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 직장 해가지고 1번에 주택 건설 목적 설립 인가 나왔죠. 2번에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을 목적 설립 신고, 인가인가 신고인가 그게 중요해지고 3번 보게 되면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 해가지고 3번에서 설명합니다. 1번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행위. 예,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변경 인가 받아라. 해산하더라도 해산 인가 받아라 이 뜻입니다. 다시요. 많은 수의 구성의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건설할 경우 가론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인데 그러면 안 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제외. 그러고 써야 되는데 말이 좀 빠졌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제외. 이 동글뱅 1번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이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가로 있죠. 직장주택조합 경우는 제외인데 그냥 직장 그러면 안 되고 자 여기 봐 여기. 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요. 설립 인가를 받아요. 설립 신고를 해요. 설립 인가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시, 군, 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에서 제외다. 왜? 너는 신고니까 신고니까. 근데 이거 찾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설립 인가냐 신고냐, 인가냐 신고냐. 그 다음에 박스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자,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자,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자,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한번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다 주택을 건설한다. 이 땅에다 건설하자.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 몇 세대 건설할 거냐? 그러면 500세대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모아야 돼. 최소 몇 명을 모아야? 250명 이상을 모아야 500세대를 건설하게 한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30의 2분의 1이면 얼마요? 15명이죠. 15명 이러면은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와요. 그때는 20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몇 명 이상이 된다?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는 건설할 거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 된다.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얘는 건설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을 그만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3개동 있다 그러면 통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 101동 주민들이 101동만 리모델링 하자 그럴 수 있는 거고, 야 그러지 말고 다 함께 하자 전체 하자 이럴 수 있는 거고. 101동이 몇 세대입니까? 150세대다. 조합원 몇 명입니까? 150명.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몇 명 이름만 하지 마라. 그 말 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이걸 갖다가 설립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설립 조건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여러분이 암기할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뭐냐 그러면 준공받고 난 다음에 준공 후 주택법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준공을 말씀은 안 되고 사용검사 받고 몇 년이 경과해야 되냐? 10년이 경과해. 1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증축을 할 때는 15년 이상이 경과해야, 10년 이상 경과해야, 증축할 때는 15년 이상 경과해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 뭐가 뭐니까 지금 말이 대화가 안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뭐예요? 리모델링?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요? 아니면은 뼈대는 놔두고 주변만 다시 합니까? 뼈대는 놔두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든가 아니면 일부 증축, 대수선과 일부 증축을 대수하든가 일부 증축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증축을 하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이 경과해야 돼요. 준공허서 받고 15년 이상 경과해야 증축을 할 수가 있어. 증축의 범위는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냐? 증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됩니다. 증축할 때는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되고,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데 몇 세대 증가할 수 있냐 그러면 증축을 해서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00세대를 갖다가 리모델링 해서 증축합니다.
증축한다 그러면 몇 세대를 만든다고요? 230세대를 만들어요. 30세대. 15%니까. 몇 세대가 늘어났어요? 30세대가. 이거를 뭐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분양 대금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의 어느 한 30% 정도는 충당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축을 하는데, 세대수를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증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세대를 분할할 수도 있고, 세대 분할 방법. 두 번째, 별도 동을 짓는 방법. 세 번째, 이런 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수직 방향으로 증축을 하자. 수직 방향으로 증축하는 방법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써놓고 집에 가서 분명히 말하지만 써놓고 집에 가서 왜 썼는지 몰라요. 못 읽어. 지금 글씨도 지금 안 보니까 이거 뭐라고 쓴 게 고민 하는데. 왜 따랐습니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있으면 자 앞쪽이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증축은 어떻게 하냐? 베란다 앞쪽을 넓힙니다. 이렇게 넓히고 여기도 넓히고 앞뒤가 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앞뒤로 넓혀가지고 이 넓히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 몇 프로 넓힌다? 30%. 그럼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어쩝니까?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가 101, 102 이런 식으로 세대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게 아니면 자, 아파트 한 대 이렇게 자 101동, 102동, 103동 이러고 있으면 옆에 공간이 있으면 있고 한 동을 따로 짓는 방법, 별도 동을 짓는 방법. 근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이렇게 별도 동을 짓는 만큼 딱 남겨놨겠어요? 다 지었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올려라 이렇게 위로 올려 자꾸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증축할 때는 수직 방향 증축은 자,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 되는 거냐?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는 다 봐야 돼요. 부동산 3법 중에서 2법은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부동산 3법이 뭐였습니까 이번에? 부동산 3법이 이해와 간의 합의를 봐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겠죠? 자, A 아파트 있다. B 아파트 있다. A 아파트 얼마? 100원. B 아파트 똑같은 100원. 얘는 재건축한다. 얘는 재건축 안 한다.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 됐네? 300에 됐네. 재건축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 됐네? 120원이 됐네. 정상적이면 얼마가 맞는데? 120만 대. 너는 재건축하니까 얼마가 됐네? 300에 됐네. 얘보다 얼마 더 뛰었네? 180원 더 뛰었네. 얼마가? 180원이 초과이익이에요. 초과이익. 초과이익이 얼마를? 50%. 반띵 얼마요? 90원. 90원을 뭐라? 세금으로 내놓으라. 이러니까 재건축 안 한다니까 재건축. 그래서 이걸 폐지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만 또 유예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방법이 전부 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에서 앞전에 했죠. 재건축했을 때는 이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은 원래는 하나 주는데 이제는 몇 개까지 준다? 3개까지. 3개 그럼 웃기니까 말은 3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 가진 만큼 다 갖고. 이게 지금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도정법 시간에 배워야 되고 이제 우리 공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세 번째가 저기 3장 주택 공급에서 1번이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탄력적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말하는 분양가가 뭐냐 그러면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게 분양가인데 이 분양가를 법에서 정해놓는다고. 택지비는 얼마, 건축비는 얼마니까 거기다 네 이윤 더해가지고 얼마 넘어가지 마라. 이 택지비가 어떻게 택지비가 공공택지냐 반대말이 뭐예요? 민간택지. 공공택지, 민간택지 뭐 뉴스에 나와요. 공공택지는 뭐냐 그러면 공공택지는 자 이러이런 산이 있는데 이런 산을 갖다가 싹 깎아서 택지 조성합니다. 누가? LH가 그래서 자
LH가 이만큼을 갖다가 LH가 이만큼 택지 조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삼성한테 팔았어요. 삼성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비는 삼성은 LH한테 받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받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공급 가격, 땅 가격, 판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삼성이 자기 앞으로 이전을 두면 등기비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다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부대 비용, 이게 뭡니까? 공공택지의 택지비예요.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비. 근데 문제는 민간택지인데 공공택지 택지비는 저러 가게 되면 민간택지 택지비는 민간택지는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의 산이 있는데 삼성이 샀습니다. 삼성이 언제 샀대요? 20년 전에 샀습니다. 평당 얼마 줬대요? 평당 3,000원 주고 샀대요.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택지 조정했습니다. 택지 조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이제 팔려고 합니다. 이 땅 가격 얼마죠? 3,000원 할까? 3,000원. 나 20년 전에 3,000원 주고 샀는데 3만원 해줄까요? 30 해줄까요? 300 해줄까요? 얼마가 적정해요?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땅 가격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누가 있어요? 간평사. 간평사를 투입해가지고 뭘 계산하나? 감정가 계산하나? 감정가 플러스 부대 비용입니다. 감정가 플러스 부대인데 상식적으로 감정가가 주변 시가보다 비싸게 나오겠어요? 싸게 나오겠어요? 삼성은 나는 평당, 내는 평당 얘는 한 300만원 정도 한다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감정가 얼마, 감정가가 무슨 얘기야? 70만원. 이러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땅 가지고 끝까지 보내.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 미분양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무슨 IMF요. IMF는 진작 지나고. 앞전 정권, 그 앞전 정권, 마지막 말에. 제일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은 민간택지 아닙니까? 민간택지에다 아파트 진영에서 막 분양하다가 언제부터는 민간택지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클린이 됐어요. 분양가 못 높이니까. 어째요? 한 방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 시기가 아마 2008년, 9년 그쯤 됐을 거예요. 그 시기가. 민간택지도 적용한다 그러니까는 내년에 공급한 물량을 올해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분양했다니까? 분양하니까 국민들이 몰다 보니까 어이구 좋아져 다 샀다니까? 사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집이 안 빠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난리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쌓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민간택지에다 왜 한목에 밀어내기가 그다음부터 왜 안 합니까? 아, 택지비 300 해준다 그러면 내가 짓는데 300 안 해준다니까. 70 해준다니까. 안 짓는다니까, 이래서. 그래서 민간택지는 그 이후로 단 한 건도 민간택지에서 아파트가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건설사가 바보가 되는 것이. 근데 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풀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답니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풀면 감정가 어쩝니까? 그때는 이제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거 적용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땅값을 높일 거 아니에요. 땅값 높인다 그 말은 그만큼 이윤을 높인다. 이윤을 높이면 자, 근데 삼성이 또 여기다 산 깎아가지고 이 산을 갖다 깎아가지고 여기다 빨리 이제 아파트 짓자 라고 분양하면 이 산이 남산을 깎을까요? 도봉산을 깎을까요? 저 남산 깎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0년 뒤에 깎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가도 못 깎아요, 저것은. 그럼 산 깎으면 어디 깎겠어요? 도봉산 넘에. 도봉산 넘에 그 뭔 말이에요? 완전 외곽에 가세요, 외곽에. 그러니까 민간택지에서 어디서 나온다? 외곽에서 나온다, 외곽에서 분양가 상한제 풀든 말든 어차피 외곽은 뭐가 안 돼요?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풀어봤자 외곽 삼성 산 깎지도 않아요. 분양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왜 풀어간답니까? 푸는 이유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이것도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국가 주도예요? 민간 주도예요?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 운수가요. 조합이에요. 조합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땅 주인. 재개발, 재건축 그 땅은 전부 다 뭐라고? 민간택지. 재개발이 도시 중심 이런 데서요? 아니면 도봉산 뒤에서요? 중심에서. 외곽이 아니에요. 중심에서. 외곽이니까 좋아야 하죠. 위치가. 좋다니까. 교통 좋고. 그러면 내 땅값은 지금 외곽에서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되지만 이것은 재건축 어디서 하니까 중심에서 하니까 비싸도 분양이 된다니까.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럼 이 땅값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눌렀다니까. 지금 감정가로.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어쩐다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없애면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땅 가격을 국가가 통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도 위치가 좋으니까 받는다니까요. 강남 봐요, 강남, 송파, 유리 같은 데 봐봐요. 위치가 좋으면 분양가 그래도 뭐 200대, 500대 이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데는 분양가를 높인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고, 분양가 높이면 그 분양가 가지고 조합원들 비용 충당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가 이익이 남아야 이익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3법이 없어진 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3법 해봤자 별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재건축 세주택 공급 이거하고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탄력 정한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서만 한다. 근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안 필요해요. 두고 봐요. 없애려고 했는데, 자, 이 새누리당의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새. 여기서는 없애자. 여기서는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탄력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데만 지정하자. 여기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 장관이 필요하다는데, 장관은 누가 뽑는데? 우리가 뽑는데, 너는 어쩐다? 앞으로 절대 안 필요하다.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금 취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하다 저까지 가버렸어요? 수직 방향이 증축하다 저리 갔는데 지금 수직 방향 증축하다 작년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까지 가느냐? 3개층까지 간다. 그리고 이게 14층 이하면 몇 개까지? 2개층까지. 무슨 얘기하다 일이 튀었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뉴스가 많이 나온 애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3법 이거 모른다고, 부동산 3법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 없는 사람이요. 이 정도 모르면 중개사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3법 이 내용이 알고 봤더니 우리 시험에 그대로 다 나온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봐야 돼요. 공법 선생이 하든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공법이 하든가 학개론이 하든가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겠어요. 시험 봄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부동산 관련된 뉴스, 경제신문 정도는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데 있던 내용들 수업 전에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요. 자, 정리합시다. 리모델링은 대수원 플러스 일부 증축인데, 대수원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증축이 아니고 일부 증축인데 어디까지 증축이 가능하냐? 그러면 일단은 증축하려면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증축의 면적은 전용 면적의 10분의 3, 30% 증축이 되는데,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긴 있는데 기존 세대의 15%까지 늘린다. 늘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증축하더라. 그때는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3개층 올리고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올린다. 이런 게 뭐라고요? 리모델링 증축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을 만드는데 리모델링 뭔지 알고, 조합을 만들려면 몇 년 지난다? 10년 지나야 된다. 증축은 몇 년이다? 15년이다. 그러면 이 10년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 있다니까. 두 개. 뭐지? 대수선을 하는 리모델링은 10년 지나고, 증축하려면 15년 이상 지나고, 두 번째, 주민의 동의입니다. 주민 결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자, 101동 주민이 우리는 우리 동만 하겠습니다. 동별. 아니다. 다 함께 하자. 전체.
한 동반 만든다면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돼요.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 및 전체 3분의 동의.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옵니다. 저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이것은 아예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이자만 되는 거예요. 세대는 안 되고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나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건설하기 위한 직장은 무주택 세대주,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우리나라는 집이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집이 있으면 국민주택 안 줘요. 국민주택 받으려면 어른이 집이 없어야 돼요. 얘는 무주택 세대주만 그러고 이거는 누가 됩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봐봤죠. 아파트 소유자. 이번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봐봐요. 아파트 한 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상가 2동 있네. 아파트는 번쩍 하는데 두 개 꾸질꾸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복리시설 소유자나 공동주택 소유자만 리모델링 조합원이 되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의미 없는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만 좀 따지면 돼요. 그런 게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이제 주택건설자금에서 주택건설자금은 국민주택, 1번 국민주택기금인데 국민주택기금이 뭐냐 그러면 봐봐요. 뭐 지금은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지금 배우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의 제정 목적은 뭘까요? 다른 법 목적은 보통 설명 안 해요. 다른 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정진 그러고 넘어가죠. 다른 법은 공공복리 정진 그러고 넘어가는데 주택법은 공공복리 정진이 아니고 제대로 말해야 돼요. 주택법 목적은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입니다. 주택법의 목적은 뭐냐?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게 이 법의 목적이요. 주거 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주택법을 만드는데 이 법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거 생활이 안정됩니까? 수준이 향상됩니까? 말도 안 돼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계획,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보고 뭐라 하냐? 주택 종합계획 그래요. 이 계획이 주택 종합계획이다. 주택 종합계획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연말 되면 내년 계획 수립해야 돼요. 내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고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학원 계획은 선생들이 알아서 수립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 만들지 말고 학원에서 하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그냥 맡기면 돼요. 집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만 세우면 뭐 할 거야? 뭐 해야지? 실천해야지.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는 뭐를 만드냐? 국민주택기금을 만들어요. 국민주택기금. 그러면 국민주택기금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온답니까?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을 갖다 조달할까 그러면 이 자금 조달해야지. 그래서 국가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들어요. 국민주택 채권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국민주택 채권을 삽니다. 샀어요? 안 샀어요? 샀습니까?
안 샀다 그러면 바로 연변대 그 연변대. 연변 쏜 사람도 안 사도 괜찮아요.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 밟아요. 국민주택 채권을 왜 발행합니까? 그러면 국민주택 기금 만들려고. 국민주택 기금을 왜 만듭니까? 주택 종합계획을 실천하려고. 주택 종합계획을 왜 만듭니까?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은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요 향상이다. 그 목적을 달성할 국가가 만든 계획이 주택종합계획이다.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해 국가가 만든 돈이 국민주택기금이다. 국민주택기금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자 1번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정부는 그 다음 나왔죠.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물론 그거 아닙니까? 주택종합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이다. 2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관리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국토부 장관이 바빠야 한가요? 좀 바쁩니까? 아니 국민주택기금 운영관리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요새 바빠야 한가요? 바쁘죠, 바쁘죠. 이 사람이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겨. 맡는 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금수탁자. 기금수탁자가 누굽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택법이 있다 보면 기금수탁자, 기금수탁자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기금수탁자가 뭔가 이건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지. 기금수탁자가 뭡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그거를 맡은 금융기관을 보고 우리는 기금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겼다. 그 자가 기금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숙탁자의 보고 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2번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이 나왔죠? 국민주택 채권은 왜 발행한대요? 그럼 뭐 하려고? 국민주택 기금 만들려고.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국민주택 기금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 말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주택을 보고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그게 잘 나오는데 자꾸 국민주택 나오는데 무슨 주택을 보고 국민주택이랍니까 하면 국민주택은 저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기금. 반드시 기금 지원받아야 돼요.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뭐가 안 돼요? 국민주택이 안 돼요. 국민주택 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계획을 뚫어서 전용 면적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오로지 돈 플러스 면적이요. 다른 걸 구분하면 안 돼요. 국민주택이란 오로지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았다. 그러면 면적은 마다 85 이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나중에 이제 이 내용까지 암기해야 돼요. 참고로 국민주택 개념은 출제가 잘 돼요.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서 건설 계량했는데 그 면적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그잖아요. 85 이하.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단위 규모 최대 얼마입니까? 최대 그러면은 100입니다. 100. 국민주택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85. 최대 100. 이게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이나 뭐 하려고? 국민주택 기금을 만들려고. 국민주택 기금 만들어가지고 국민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이 목적이 달성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1번.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합니다.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 말이 국민주택 기금 만든다 이 뜻입니다. 2번 발행권자 여기는 암기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국토부 장관 요청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 암기해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 발행자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 그건 중요합니다. 채권의 발행 방법은 1종 채권, 2종 채권 발행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은 1년 단위로 발행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이라. 그 말도 중요하고. 3번 채권은 증권 발행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즉 채권 등록계는 등록 발행합니다. 등록 발행.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채권에 대해서 증권 교부 청구할 수 없다. 그 채권은 1년 단위로 발행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이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아까 채권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봐 사봤습니까? 진짜 사봤어요? 집 살 때. 그러면 채권을 갖다 증권을 주든가요? 아니면 통장에다 얼마 샀다고 찍어주든가요? 기억이 안 나요? 원래는 증권 사서 바로 팔죠. 깡한다. 바로 파는데 최근에 산 사람은 최근에 산 사람? 증권 최근에 산 사람? 샀습니까? 그 통장에? 아니 그냥 바로 그냥 깡 해가지고 얼마내라.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일종 채권은 상환 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그러면 사게 되면 5년 동안 내가 5년 동안 이자도 나와 있고 5년 뒤에 원리금 받게 되는데 채권은 증권이 아니고 가서 보면 통장에다가 나 얼마 샀습니다. 500 샀습니다. 찍어줘 이거. 그러면 혹시 이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 없냐고. 여러분이 이 통장을 이거를 봐야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문제 나왔을 때 단순 암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통장 복사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없다 그러면 혹시 자기 주변에 법무사 친구 없습니까? 주변에? 있어요? 법무사? 응. 하나 해오세요. 한 장. 법무사 이런 거 취급은 대부분 주택 집 살 때는 법무사가 취급하고 우리가 이 군민대 채권은 오토바이만 사도 승용차 사도 채권 사야 돼요. 채권 사는데 그런 거는 딜러들이 알아서 바로 깡 해버리니까 보지도 못하고 우리 끝나버린 거예요. 생긴지도 모르고 끝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취급을 하니까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법무사에서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이게 채권 산 거 깡 안 한 사람도 있어요. 5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그 통장을 갖다 하나 좀 복사를 좀 해버리는 얘기예요. 통장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거 다 지우고 그 가리고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액 얼마 막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여기에 선급 이자 막 540 이런 말 나와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선급이자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직접 봐야 돼. 제가 설명하고보다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 국민대 채권 이해가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채권의 발행 방법 등 1, 2, 3이 다 중요하거든요. 1, 2, 3. 1종, 2종 두 가지 발행한다. 1년 단위 발행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이다. 왜 그런 말을 쓸까? 매출한 달의 말일이다. 그게 나중에 중요해지고 3번 증권 발행 않고 등록 발행합니다. 등록 발행. 채권자는 등록된 채권에 대해서 증권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매입은 누가 매입하냐? 봐보세요. 1번 국가지자체로부터 면허가 인가를 받는 자. 2번 국가지자체 등록하는 자. 3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1번, 2번, 3번이 일종입니다. 일종. 4번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전용면적 85초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 걔가 2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 일종은 반드시 사야 돼. 반드시. 일종은 안 사면 면허 허가 인가 등기 등록 안 해줘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관공사 수주하려면 일종 사야 돼요. 안 사면 관공사 수주가 안 돼요.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은 강제매각입니다. 강제매각. 국민들은 누구든지 산다 이거. 2종은 85초가 분양가 상한제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2종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미 매각입니다. 이미 매각. 지금은 2종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산 사람이 바보예요. 사라고 말도 안 돼요. 사라고 말 자체를 안 할 뿐더러 이건 될 수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신청하면 국가는 지금은 고무할 뿐이에요. 2종 채권 사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종은 시험 보기 위해서 85초가 분양가 상한제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2종 채권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 밑에 1번, 2번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이자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일종 채권의 이자하고 이종 채권의 이자율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자율을 몇 프로냐? 공법에서 지금 또 얘기하지만 11월, 12월은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지금 공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합니다. 준비. 11월, 12월 달에 웬만큼 준비해야 1월 달에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어디라고요? 삼성? 뭐 불안해요. 전 국민들이 다 인정해. 삼성. 삼성이 돈이 필요하면 자금 조달할 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네, 1번 주식 발행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2번 장기 차입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3번 사채 발행, 사채. 삼성에서 사채 발행해야 하네요? 사채 그러니까 돈놀이한 사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삼성이라는 회사제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합니까? 합니까? 하죠. 자, 삼성에서 회사채 발행할 때 이자율을 몇 프로 줄까요? 회사채 발행합니다. 회사채 발행합니다. 액면가 얼마짜리입니까? 액면가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 팔 때 얼마에 팔까? 이걸 갖다가 자 그러면 10만원짜리 팔 때 얼마에 파느냐? 그럼 이제 이자를 따지 이자리. 자 시중금리 시장 이자율 그러면서 우리 삼성 사채 이자율 시중금리가 만일에 시중금리가 3%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자율 3% 준다. 그러면 10만원짜리가 이거 10만원짜리가 10만원에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 몇 프로 주는데? 3% 주는데 삼성이 발행하는 채권 사면 이자 3% 준다. 그러면 이 삼성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겠어요? 은행에다 맡기겠어요? 은행 중에서 튼튼한 은행이 어디예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튼튼해요? 삼성이 튼튼해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은행이 튼튼해요? 삼성이 튼튼해요? 국민은행 망해도 까딱 없어요. 이 나라는. 삼성 망하면 한 방에 다 갔어요. 국민은행 튼튼해요? 삼성이 튼튼해요? 대다수 국민은행 그쪽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삼성 입장에 삼성맨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하게요? 삼성을 물어보고 너는 없이 뭐가 줬다고요? 삼성이 줬다. 삼성이. 그러면 이거 액면값 10만원에 팔면 팔려 안 팔려? 아니 액면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에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예? 아 삼성이 좋아요? 국민은행이 좋아요? 또 물어봐야 되겠네. 삼성이 좋으면 살 것이고 국민은행이 좋으면 안 살 것이고 팔립니까? 아, 당연히 팔리지. 시중금리는 3%인데 삼성은 인신 씁니다. 15% 이자 15%입니다. 삼성 거 사겠어요? 은행에 맡기겠어요? 삼성 거. 그러면 10만원짜리를 갖다가 20만원에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삼성이 바본 줄 압니까? 이자를 15% 주게 되면 액면가를 안 팔아요. 20만원에 판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릴 때 10만원 돌려주는 거요. 이 차액은 이자가 계산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환기간 몇 년 따져가지고. 그러면 팔려 안 팔려? 의심 많은 사람들하고 공부하려니까 못하겠어요. 좀 깎아줄게요. 그러면 15%인데 15%인데 그러면 12만원에 팔게요. 이러면 팔려 안 팔려? 팔리겠죠. 자 그러면 시중 이자는 3%인데 삼성은 배짱으로 1%만 준다. 1%만. 팔려 안 팔려? 만원에 팔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그럼 이거 7천원에 팝시다. 나중에 돌릴 때 만원. 무조건 액면가 주는 거예요. 액면가.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리겠죠. 이자는 작지만 나중에 10만원 준다니까. 7만원, 10만원 준다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무슨 발행한다? 액면 발행. 이런 걸 보고 무슨 발행한다? 할증 발행. 무슨 발행한다? 할인 발행. 나중에 다 나와 이런 내용들이. 무슨 발행해야 되냐? 액면 발행하냐? 할인 발행하냐? 할증 발행하냐? 그러면 자 삼성이 사채 발행하면 이자율은 몇 프로일까요? 이런 게 시험 문제요. 삼성이 사채 발행하면 이자율은 몇 프로일까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방금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삼성한테 물어보지?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 왜 나한테 묻냐고 삼성한테 물어보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게 우리 시험 문제, 그게 우리 시험 문제.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삼성의 사채 발행 이자율 몇 프로다? 누구한테 물어봐? 삼성한테 물어봐. 삼성한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예,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발행한다? 누가 정한다?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그게 한 문제는 꼬박꼬박 나와요. 일종 국민대 채권의 이자는 몇 프로일까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발행자가 정한다. 그자가 누구냐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자가 누구냐고. 아까 누가 발행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기재부 장관이 정하냐? 국장이 정하냐? 잊으면 안 돼요. 인문과정에서 이런 걸 해놔야 돼요. 모든 채권의 이자는 언제나 발행자가 정한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누군가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발행권자가 누구였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게 국민대 채권이고요. 넘겨봅시다.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원래 이렇게 사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만기가 되면 이렇게 만기가 되면 액면에다 플러스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액면 플러스 이자. 이게 뭐라고요? 사채. 사채는 뭐 받으려고요? 이자 받으려고. 주식은 뭐 받으려고요? 배당 받으려고. 배당. 사채는 이자입니다. 액면가 플러스 이자를 주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주택 상환사채는 액면 이자가 아니고 글자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이거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입니다. 만기되면 집 준다. 집 준다. 토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만기가 되면 뭐 준다고요? 주택 줍니다. 주택.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줄 거 봐요. 등록사업자는 줄 거 놓고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보증 줄 거 봐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자, 아까 발행자가 누구였습니까? 토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만기되면 뭐 준다고요? 주택 준다고요. 근데 토주택공사가 사채 발행해가지고 만기가 되기 전에 망하면 어쩌죠? 망하면 어쩌죠? 이러고 질문하면 내 할 바 아니에요? 망하면 어쩌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뭘 또 한숨을 쉬어요. 망한다고 뭐 그쪽 보고 제가 뭐 돈 달라겠어요? 토지투공사가 망하면 어쩝니까? 뭐라 해야 돼요? 아, 공사는 안 망한다니까. 공사는 우리나라에서 망한다 정상적으로 제일 먼저 망해야 될 게 토지투공사인데 이자가 얘기했잖아요. 한 달인가 하루인가 100조가 넘는다고 이자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빌렸었는가. 이자만 해가지고 100조가 넘는데 망하려면 진작에 망했지. 망해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보증? 개발? 네. 개발 그러면 지구도 아니에요. 보증?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보증은 안 했는데요. 개발은 한 것 같은데.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가 뭐 때문에요? 망하니까 부도 때문에 부도. 부도금 뭐가 나온다고? 민간 이런 얘기 안 했나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뭐가 나야 된다? 민간이다. 민간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돈 맡기라, 보증금 맡기라, 돈 맡기라가 공법에서 계속 내. 돈 맡기라. 단 누구는 안 맡긴다. 민간은 망한다니까. 누구는 안 맡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토개혁법 중에 했잖아요.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부도 망하니까. 누가 망하냐? 민간이 망한다. 그러니까 민간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구는 절대 안 쓴다. 공공기관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공적 주택은 절대 보증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토지투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누구는? 등록사업자가 민간 건설회사 아닙니까? 망하면 어쩔 거예요? 어쩌기는 사채가 휴지되지. 무효지. 휴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변경, 기술력 등 대리인에 정하는 기준에 맞고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건실 튼튼해야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주식회 뭐 받아라? 보증을 받아라. 그래야만 발행할 수 있다. 2번 발행계획 승인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자는 잘 봐요. 실제 시험장은 뭐라고 바꾸느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기를 수립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O냐 X냐? X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기재부 장관 얼핏 나오긴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국민주택 채권에서. 헷갈려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 발행. 액면 또는 할인 발행. 기명증권이니까 기명증권은 뭐예요? 증권에는 자 증권에는 분명히 증권번호 1땡땡땡 있을 것이고 뭐라고 써있으면 뒷면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방뭐뭐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 이름이. 기명증권은 증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매입자의 취득자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사채권은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되며 사채 발행자는 사채 대장 비치하고 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상환 1번 통과, 2번 통과, 3번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이다. 지금은 그런 숫자 암기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기명증권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삼성에서 발행했습니다. 삼성에 해석하게 되면 회사에 뭐가 있다? 채권, 사채, 원부 있겠죠. 원부. 원부 뭔 말이요? 대장. 원부 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땡땡 1번은 자 먼저 여기에다가 자 번호, 증권 번호, 성명, 주소 땡땡 1번은 박땡땡 것이네. 주소 이렇게 돼 있네. 이 상태에서 박땡땡이가 얘가 주택상환사채를 원칙은 못 팔아요. 못 팔지만 이민감은 팔 수 있어요. 이민감에서 누구한테 팔았다? 김땡땡한테 팔았다. 그러면 김땡땡이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샀는데 여기는 뭐라 난다? 밖으로. 증권 1번 누구 거다? 박씨 거다. 이러면 김씨는 사도 자기 거라 권리주장이 안 된겨. 빨리 발행해서 가가지고 자 일단 증권번호 1번은 박이야 누구다? 김이다. 주소는 얘가 아니고 얘다. 그리고 얘는 박이 아니고 김이다라고 빨리 가서 명의 변경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기명증권은 원래 이거는 양도가 원칙은 안 되는데 공법에 기명증권이 2개 나와요. 2개. 토지개발법 중에 한 번 했는데 토지상환채권 생각납니까? 토지개발 사업합니다. 토지개발 사업 고개 드시고 수용 사용합니다. 수용 사용 이만큼 해서 갑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사용 방식이다.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시행자가 갑한테 얘기합니다. 갑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수용 사용 방식인데 내가 네 땅을 수용하려면 먼저 뭐 줘야 되는데 현찰을 줘야 되는데 먼저 현찰 줘야 되는데 야 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토지나 건물을 줄게. 현물 보상하기 이러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갑이 그래 지금 현찰 받아봤자 이자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래 나는 끝난 다음에 사후 현금의 현물입니다. 현물 보상도 괜찮다. 그러니까 시행자 갑에게 그래 집에 가 있어라. 공사가 10년인데 10년 뒤에 오면 내가 언제 사후에 토지나 건물 준다. 집에 가. 하니까 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왜 안 갔어요? 못 믿어서 뭐가 못 믿어요? 10년 뒤에 갔더니 나 그런 적 없어. 이러면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얘가 뭘 만드는다고요? 증권을 만들어주고 자 이거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팔아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들고 갔다가 오면은 이거 들고 오면 내가 그대로 준다니까 가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 왜 안 갔어요? 얘가 어쩔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부도날 것 같으니까. 네 망하면 어쩌고. 뭐요? 어쩌기는 무효지. 내가 망해버리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뭐 네 거 책임질 뭐 있냐고. 내가 죽었는데. 이래서 부도날 걸 대비해서 뭘 받아라? 보증받아라. 누구만 부도난다? 민간만 난다. 이 했잖아 이런 얘기. 너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다 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보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사 쫙쫙쫙 가야 돼요. 보증 그러면 이것은 부도다 부도. 부도라는 것은 민간이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절대 보증이라는 말 안 쓰니까 지금 주택상환사채에서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그 지문이 잘 나오는 이유가 왜 등록사업자는 그러고 나오냐. 토지주택공사는 안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보증인 거 보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해를 해놔야 돼요. 나머지 내용은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3번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인데 1번 보게 되면 1번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사업계획 승인. 자, 이 부분은 잠시 쉬고 갑시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파트는 별로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문서니까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계화 시까지이다. 그 말이 빠졌어요. 쓰면 뭐 할 거냐고, 이거 얼마 보고 버린다니까 이제. 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가 하도 이게 지금 연말에 공법이 개정이 많이 되니까 개정될 걸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준비운동 좀 하고 준비운동이 딱 끝나면 제대로 된 책이 짠 나오니까 그 책 가지고 다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없다고 쓰려고 애쓰지 말아요.